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 다음 회의 때는 실무 과장들도 참석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이 말과 당 지도부 의원들 만찬 자리에서 의원 몇 명이 이재명 시계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다지요. 수백 수천 가지 공약과 정치적 수사를 뛰어넘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장차관 공공기관장을 국민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라. 그리고 진상도 규명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우리가 그렇게도 외쳤던 이채 양명주 심판. 이제 손에 잡힐 듯 다가오니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입니다. 이제 가짜는 가고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정어리몰 광고해드리죠. 대선 승리를 함께한 추억, 우리 정어리원들을 위해서 대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특별 기획 상품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구룡포산 박달형 연지 홍게 3kg 한 박스에 25,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해 주셔가지고 하루 출고 가능 수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어리원님들 대단하세요.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상품은 정말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문 순서대로 순차 출고해 드리니까요. 하루 정도 배송이 늦어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문하시는 연지 홍게는 동해 구룡포산이고요. 박달형 홍게. 박달나무처럼 속에 꽉 차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살이 제일 꽉 차 있대요. 7월 8월 들어가면 산란기라서 금어기인데 금어기 이전에 마지막 물량이니까요. 달콤하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면서 대선 승리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달라진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푸르른 날님, 세상도 달라지지만 앵커님 패션도 달라지네요. 체크무늬 셔츠가 멋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날씨가 좀 더워져서 넥타이를 좀 덜 매보려고 좀 편한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습니까? 예. 이은주님, 히히히 우리 앵커님이 달라지셨어요. 욕쟁이 할배에서 미소천사 행복 할배로. 요즘 방송하는 맛 쏠쏠하시죠? 보는 저희는 완전 신납니다. 예. 욕 좀 덜 하지요. 뭐 욕할 일 있습니까? 그놈들 만날 때나 욕하는 거지 뭐. 그런데 참 그 개 목욕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욕 나옵디다. 그 참 그거 혼내야죠. 예. 미국 널스 프리실라님,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셔서 진짜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번 9월에 한국에 가는데 한번 스튜디오 구경 가서 앵커님 꼭 만나보고 싶네요. 꼭 오십시오. 예, 미국 널스, 미국의 간호사님이신데 그거를 김준혜 의원님 그 간호사도 그 간호사가 있던데 완전히 그 확실하게 시험 봐가지고 RN 레지스터스 그 등록된 registered nurse. 예, 그 간호사님이세요. 등록 간호사. 예, 고맙습니다. 일본의 미세영애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잘 어울리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참. 또 자신 저 그거 있게. 아세요? 저 그거하고 똑같은 샷스 있어요. 그러세요? 저 입을 때는 입지 마세요. 그거 아닐 거예요. 제가 불리합니다. 자, 세 분 패널 김진애 의원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정훈 대령보다 조금 저기네.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저 그럼 그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금 떨어지셔. 젊으다 그러세요, 그냥? 조금 떨어지셔. 저는 거기였죠. 예. 근데 박정훈 대령 그거 보니까 진짜 그 정신 못 차렸어. 아니 사실은 1심에서 그렇게 됐으면은 얼른 취소하고 취하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판인데 민간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2심으로 항소한 것도 불만인데 뭐 보니까 이번엔 또 무슨 공소 사실까지 바꿔가지고 군 검찰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공소 사실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학부생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재판을 했던 걸 바꿔서 항소심에서 하면 사실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법에서는 공소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항명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령을 누가 했는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관이 명령을 했다라고 변경을 해갖고 이걸로도 한번 처벌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김규환 사령관 항명이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예, 그걸로는 이제 명령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관이 명령을 했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했는데 사실 이 변경 자체도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관한테 그 당사자한테 직접 명령권이 없어요. 네.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이 막 검사한테 직접 지시하려고 했더니 직접 지휘권 없다고 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장에게 직접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약간 비열한 거는 저희가 1심 때까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약간 엘리트 그리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육사 출신의 군법무관님들이 오셔갖고 막 하셨는데 이제 조금 사실 지는 판이 되니까 다 어린 여자 군법무관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의 좀 총알바지처럼 와갖고 좀 계속 혼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소장 변경하려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청을 한 거고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 검찰 그놈 이름이 뭐예요? 여자분 세 분이 나오시고 있는데 참 좀 그러니까 과거에 1심 때 담당했던 분 저희가 고발도 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걸로.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연차가 너무 어려 보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이라 개개인을 비난하기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왜 기레기들 제일 어린 기자 보내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아유 참 그 자식들 진짜. 정우승 변호사님도 해병대 출신인데. 아니요, 저는 법무관 출신입니다. 아니 근데 해병대 출신은 보이셔. 딱 보이셔. 네. 관심 있습니다. 그 관심의 표명입니다. 아까 그 좀 떨어진다는 말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성공하셨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박정훈 대령 뵀는데 항상 정치1번지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출연한 것도 바로 코멘트 해주시고 네, 그때 제가 좀 그러셨군요. 너무 강직하셔서 우리 아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더니 저한테 이제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정훈 대령 어머님도 아주 우리 그럼요. 정어리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앵커님 딱 한마디만 제가 보태면 제가 국회에 갔는데 군에서 자녀를 의문사로 잃은 많은 분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 가족에 대한 재판이고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백운기의 정어리 우리 TV에서 이 이슈가 여론에서 사실 멀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다른 이슈로. 그럼에도 계속 다뤄져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죠.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어머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오늘은 울지 마세요. 워낙이에요. 울고시구나 울고. 우리 앵커님이 가끔 자영업자 얘기할 때 눈물 흘리시죠. 택배기사분들 얘기하실 때. 예, 자 세상이 참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요즘에 뉴스 보는 재미들이 참 쏠쏠하시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러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3년 동안 텔레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분들이 요즘에는 뉴스를 찾아서 보신다고 또 무슨 말이죠? 자기도 그래요. 모르게 보고 있더니 이게 무슨 방송이더라.
여기서도 그거 많이 뭐 술꾼 가고 일꾼 왔다. 일꾼 왔다. 예. 근데 여기서도 그 말 나왔어요. 아이 그럼요. 도리도리 가고 잼잼 왔다. 아 그것도 저는 있어요?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미영이 이모님이라면 댓글 자시는데 도리도리 가고 잼잼 왔다. 근데 제가 완전히 그냥 완전 빵 터졌어요. 좀 저렇게 센스들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재밌네. 그러더니 진짜 시원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달린 댓글이 뭔지 아세요? 도리도리 가고 잼잼이 오면 그 다음에 깍꿍 하고 웃음이 터지는 거래요. 우리한테 그렇게 대통령이 선물을 주실 거예요. 도리도리 잼잼 다음에는 깍꿍. 깍꿍하고 그건 있어요. 윤석열 과음, 이재명 과로. 어제 그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는 너무 웃긴다. 퇴근 차량 감시해야 된다. 차량 먼저 보내놓고 퇴근 한 척하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어떤 분들이 이제 장차관 또 가서 국민주권정부에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고생할 각오들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라면 가격도 꼭 알아오고.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그 전에 짧게 이거 한번 좀 따지고 갑시다. 시계. 그 이재명 시계. 저는 어제 그걸 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생각이 좀 두 가지가 들더라고요. 그래, 참 저런 생각으로 쓸데없는 돈 지금 안 쓰잖아요. 한남동 관저 들어가는 것도 저는 참 기분 나빴는데 그럼 다른 데 가면 또 돈 드니까 그냥 살자. 민방위복도 회의할 때 보니까 노란색 입고 대통령은 또 몇몇 사람은 또 녹색 입고 그런데 이걸 또 그러면 다 노란색으로 다시 원대복귀 이렇게 하면 또 그거 돈 드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입자.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국민 세금 허투루 안 쓰겠다는 게 읽혀져요. 그래서 시계 그래 뭐 없으면 말지했다가도 저야 뭐 시계 안 받아도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시계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진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그런 절약 정신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조금 있다가 좀 한번 만드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 바깥에 있다 보면은 그 국민들이 그거 받았을 때의 그 좋아하시는 게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걸 일부러 뿌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그 로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고를 갖다 하고 그걸 갖다가 누가 그걸 쓰게 해서 시계 만드는 데서 그걸 사가지고 사게 만들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나? 근데 뭐가 필요하긴 합니다. 국내 왜냐하면 업체로 하게 하고 국민들이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조그만 거라도 그런 거가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일단 세 분 의견을 들어봅시다. 꼭 그리고 김진애 통화해요. 의원님은 만들면 좋겠다. 네,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혜원 원장님. 저는 예산 들여서 하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돈 드는 거는 정구순 변호사님. 전 예산을 드리기보다는 네. 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거를 뭐 기부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요 이태원 피해자던가 이런 피해자들한테 기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아니 글쎄요, 뭐든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뭐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이나 시민들이 약간 캐릭터해서 이런 거는 이제 자율이니까 청와대가 나설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번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냈으니까 더 기뻐하면서 안 하실 것 같고. 아니 근데요,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 게 제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도 그 지지율 가지고 많이 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우상화, 신격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른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문 상품. 굿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예산은 쓰지 않으면서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소중한 하루님, 대통령 시계, 전 대통령들 시계 좀 있는데 별로 쓸모 없습니다. 조미용님, 그래도 시계 정도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향님, 대통령 시계 갖고는 싶지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간다면 몰라도 저는 청와대 경호실 시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경호실에서도 따로 시계 만들었어요. 김상호님, 이재명 시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듯요. 임나경님도요. 이재명 대통령 한정 수량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듯한데 그리고 의미가 다른 대통령도라고는 좀 달라서요.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이건 시계 댓글은 아니고 바지 똑바로 입는 대통령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요. 아이고 참. 그 윤석열이는 또 법원에 갈 때도 차에서 좀 추스르고 내려오지.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아유 못난 놈.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그 댓글창인가요? 홈페이지인가요? 댓글창에 이재명 대통령 시계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만들자, 필요 없다, 이거 한번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만들자는 분이 많으시면 이거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시계 만들자고 한번 얘기해 보지요. 뭐 시계 변함없이님, 정어리 TV가 시계 만듭시다. 뭐 100만 되면은 한번 정어리 시계 만들어 봐도 좋죠. 시계 하나 얼마씩 해요? 이재명 대통령 싼 거는 한 2만 원짜리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한 5만 원. 4만 원? 4만 원짜리. 오, 아시는구나. 그 사진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고 있는 시계가 4만 원이래요. 예. 좋아 보이는데요. 저것도 몇 년째 차고 계시는 건데. 저도 제가 지금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오늘 못 차고 왔어요. 아니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하고 시간이 너무 달라. 그거 봤더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거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국민의 소리를 듣는 지금 또 경청 수석을 만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소통 수석이 있고 경청 수석이 있는데 전혜원 원장님 어떻게 달라요? 아, 이건 제가 지금 아침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경청수석실을 청와대 바깥에 두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자세한 건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소통이라는 것이 쌍방향이고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전임 정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취지로 이걸 하는지만 강조를 했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민심을 읽는데 조금 약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에 대한 저항성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청수석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앞으로 우리가 국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두고 21세기 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모두의 질문 Q라는 걸 만들 때 제가 행사에 직접 갔는데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정조대왕 시절에 국민들이 왕에게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면 다니면서 징을 치면서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 한 거를 정조가 경청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성남시나 경기도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수첩 들고 가서 현장 가서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3선 4선 의원들이 골목골목을 뛰면서 수첩 들고 적고 이 사진 보셨습니까, 앵커님? 요렇게 하고 있는 사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반영하고 국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기존의 소통수석과는 약간 다른 경청수석의 홍보소통수석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후보 시절에도 이렇게 가서 많다는 곳마다 이렇게 수첩을 빼가지고 적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젊은 기업인들하고 할 때도 적고 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모두의 질문 Q를 통해서 하고 현장에서는 진짜 수첩으로 적는 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수첩 공주라는 건 약간 비난의 의미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수첩 들고 다니는 거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신문고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속셈이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생긴 부분이 귀거든요.
그거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라고. 오늘 저는 김진애님 좀 디스를 많이 하십니다. 디스하면서 칭찬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이게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 뜻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실은 그거를 잘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장하시고 도지사 하시면서 많이 느끼신 게 이걸 거예요. 사실 집 민원이 들어올 때 많은 부분은 못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 없는 걸 민원으로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말하면서 많이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말하면서 아 내가 이게 아니더라도 뭘 어떻게 좀 다르게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걸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풀어가는 지혜를 올리는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새로운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그 언론 관련해 갖고 생방송을 하고 카메라를 추가하는 것도 사실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올렸던 의견을 수렴하신 건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창구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한 그 소 제목이 경청은 최고의 대화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하지요. 오늘 저는 이분 글을 1등으로 올립니다. 페트로 K님. 웃음이 나와서 못 읽겠네. 대통령이 원래 일이 많고 바쁜가요? 하여튼 간에 3년 동안 정말 너무 아이고, 망가졌어요. 참. 미치겠네. 페트로 K님. 아,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아니 근데 예 근데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바쁘시면 안 돼. 그렇긴 해요. 그건 예, 정말 예. 그건 저는 확실한 게 그 솔직히요. 그 비서실장은요. 대통령보다 1.5배로 뛰어야 됩니다. 대변인은 한 1.3, 1.5배 비슷하게 뛰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저기 하시지만 대통령이 너무 많이 일하시면은 그 월커홀릭은 좋지만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걸 좀 안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원래 일하시고 가끔씩만 잡으시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계속 보면 저것도 이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데 이틀 연속 그냥 안 나와요. 첫날은 이어폰으로 통화를 했는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어폰 빼가지고 케이스에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 보이면서 출근하고 둘째 날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해서 저는 그것도 실제로 통화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제 의도된 것 쉬지 않는 그럼요. 일하는 모습인데 이제 그건 그 정도 하고 이제는 좀 제대로 내려서 네. 이렇게 웃으면서 출근하는 모습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MB가 그때 왜 해가지고 새벽부터 뭐 출근하고 새벽 미팅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새벽 미팅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습니다. 4, 5시에 나와야 돼요. 아니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그래가지고 되는 짓이에요. 아니 그 참 MB는 이제 사기업에서 네. 그 정주영 스타일이거든요. 어. 정주영 회장이 항상 아침에 그 가족들하고 5시인가 식사를 해요. 했어요. 그리고 걸어서 청운동 사무실로 가요. 가가지고 본인은 계속 일하겠죠. 다른 사람은 그때부터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6시에 나와가지고 수석 난리를 치고. 회의를 소집을 하면 수석들은 5시에 나와야 되고 수석한테 보고해야 될 애들은 4시에 나와야 4시에 되는데 나와야 언제 자요? 글쎄 말이에요. 저녁에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1시 넘어가면 번아웃 될걸요? 그럼요. 일 못하는 거죠. 네. 그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바보들이죠. 그 눈에 안 보이게 대통령은 눈에 안 보이게 밑에서 막 이렇게 막 정말 백조처럼 하고 겉으로는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아하는데 너무 어울리셔요. 우아하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곧 장마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라면 얘기도 했지만 물가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템포를 조정하실 필요는 있는데 아마 이제 임기 초기부터 뭐 라면 값도 뛰었다 그러지 좀 있으면 이제 재해 대비한 것도 해야지 해서 점검하시게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오죽하면 전임 정부 장관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하셨겠나 그 마음이 제가 저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사진 혹시 화제된 거 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깔끔한 모습에서 초췌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있고 뭐 강정 대변인은 원형 탈모 걸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 위해서 정말 봉사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다만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과음을 걱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과로할까 봐 걱정한다고 하는데 또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되니까 두 분의 얘기도 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면 그 유지 보수나 조금의 그 개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 있었을 텐데 이 3년간 기존 대한민국의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고 문제가 안 터지게 준비를 하려면 바쁘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이제 공부합시다. 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전라남도 영암에 내려가 가지고 대불 산단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봇대 뽑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참 MB는 참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정말 전봇대 뽑으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많은 언론들이 의미를 부여했어요.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 개혁, 규제를 뽑아라. 그런 뜻으로 막 해석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웬걸 진짜 그 전봇대 뽑으라는 민원 어디서 받고 전봇대 뽑으라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요. 그리고 또 뭐 처음 했던 것들은 다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이제 국정 지표고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당장에는 맨 먼저 민생부터 챙기고 물가부터 잡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어제 보니까 이제 비상경제점검 TF니까 현재 수석들도 있고 실장도 있지만 윤석열 내각 몇몇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장관 하나 있는데 인상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싫어해요. 그 뭐 형제간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이름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자가 앞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도 싫었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건 물어본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네들 뭐 했냐?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질책도 있고 그러면서 이 다음 회의부터는 실무 과장들도 들어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라면값 2,000원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라면 좀 드십니까? 그럼요. 네. 라면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의 집에서는 남편들은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부인들이 못 먹게 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무슨 뭐 최고위 과정 이런 사람들이 라면 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했는데
이제 자기들 공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라면 이건 정말 좋은 식품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부인들 좀 한번 데리고 와서 보여줘. 라면이 지금요 2,000원, 사실 2,000원 더 돼요. 지금 현재 편의점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뽑아봤는데 신라면 블랙 봉지라면이 편의점 기준입니다. 1,900원. 하림 장인 라면, 컵라면 프리미엄 이거는 2,800원. 하이디라오 싼라펀 이건 뭐예요? 이거 컵라면인가? 이건 3,200원이나 하고 농심 둥지물 냉면은 2,250원. 이건 이제 라면은 아니지만 그런데 라면 값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게 짜장면 2,000원이면 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뭐 맨날 800원, 라면 800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보통 1,000원 미만으로 생각하지 정말 2,000원이라는 건 상상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편의점이 보통 한 1.3배 정도 비싸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은 기준을 하나 정해야 돼서 편의점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언제 라면 값이 올랐느냐 이게 다 비상계엄 선포 맞습니다. 이후에 그때 완전히 그냥 혼란기에 이게 막 가격이 확 올랐어요.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냉동식품까지 아까도 어떤 그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53개 품목 가격이 뛰었어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에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이 52개. 지금 뭐 보십시오. 초콜릿 10.4, 커피 8.2, 빵 6.3, 라면 4.7 다 오른 거예요, 전현 원장님. 맞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이후에서의 경제 민생 무너졌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인데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환율이 불안정해 보면 수입 원자재에 바로 영향이 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드는 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튀길 때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 수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거, 유통가격, 그리고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빵, 과자 다 오릅니다. 그런데 뭐 라면 하나 오른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라면이 상징하는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없이 살 수 있나요? 가난한 자취생들에게 그나마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게 라면 아닙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 라면 2-3개씩 먹죠.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그래서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라면,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라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가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들이 뭐 국제 뭐 닭 가격이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식으로 약간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대책을 내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밑에서 써준 자료 와서 의례적인 회의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한 해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국민의 공복이다라는 마음을 가져라고 저는 굉장히 사실은 날카롭게 지적한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좀 식은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자세를 공무원들이 좀 가져야 되는 시기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대통령도 살펴야 되겠지만 좀 엉뚱한 이제 국민의힘도 이 라면 가격이라든가 물가 점검 한번 꼭 해보고 반성하라고 그 말도 붙여주고 싶네요. 돌아보면은요, 정구승 변호사님, 윤석열이가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지만 특히 경제, 물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관심사안 바뀌었던 걸로 보이고 사정전국 만드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국가 세력. 물가를 쥐가 그랬잖아요. 전두환이가 경제는 잘했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놓고 그거라도 그러면 뭔가를 따라서 하지 누구를 보고 배운 걸까요?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이 그 라면값이 뭐 2,000원이냐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사실 이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있었던 거에 대한 대통령님께 반응이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인데 그런 생활 물가가 폭등한 것도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그 꼬투리를 잡아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6.1차 그때 당시 논란이 뭐가 있었는지 그 만취 사건으로 뭐 AI 합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논쟁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 희망적이고 이걸 좀 지켜봐 줘야 된다, 응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지수표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 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건 옛날에는 그 가격 관리 품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 못 올리게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경제가 심리인데 와 우리가 즐겨 먹는 게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덩달아서 오르니까요. 그런데 뭐 우유 파동, 계란 파동 이런 건 났을 때 물가가 잠시 오르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리면 당연히 서민들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한 번 오른 물가는 절대 안 내려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를 내린다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요. 잡는다. 더 올라가지 못하게 그냥 잡아야죠. 이거 놔두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에 물가 잡는 것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님 나이 먹으면 밥값 많이 먹는데 5,500원 하던 것이 6,500원 합니다.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밥값가? 저는 바카스는 잘 몰라요. 바카스를 안 먹어봐서. 밥값가 한 병에 6,500원? 박스. 아니. 박스. 네. 아이고 참 너무하셨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아주 밥값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네. 거의 중독 수준. 아, 그럼요. 예. 우리 저거 하면 바카스 다 사들고 정치 안 해보셔서 몰라요. 아. 우리 선거 중에 다 바카스 사들고 갑니다. 예. 요즘에 또 바카스 말고 뭐 대용 음료가 많이 나와서 또 그런 거는데 그래도 바카스죠. 바카스 하면은 예. 왜냐하면 상대편한테 에너지를 준다라고 하는 예. 그 성의가 보이는 거예요. 김진애 의원님이야말로 에너지를 주는데 그럼 김진애 바카스네. 근데 사실 이제 커피 가격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커피 없으면 진짜 폭동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아아의 민족이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직격탄이 느껴지는 건데 비상계엄 탄핵 그 이후에 사실상 새 정부가 탄생할 때 6개월 정도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그렇죠. 그 기간에 60개 업체가 가격을 인상했다. 이거는 단순히 외부 요인 국내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라기엔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정말 국정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게 윤석열 내란수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들도 관심, 권한대행들도 관심 하나도 없던 없었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관심 없었고요. 자, 이제 물가 빨리 잡을 일 매우 시급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딱 팀이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총리는 이제 지명을 했고 이제 청문회 하고 또 임명이 되고 근데 지금 총리가 제청을 해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한테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 문재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총리 인준은 조금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DJ 때가 조금 이상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가 이제 제청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아마 청문회가 아마 다음 주 중순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추천제 한다라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발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지를 내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추천하면 네.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네. 그 중에 사람을 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걸까요?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제 확실한 건 좀 봐야 되고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그 다음에 공개 검증 절차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라는 거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인사가 만사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인재풀을 일단 다 개방하겠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인재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예.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여왕개미님께서 오랜만에 실방 너무 좋으네요. 건강하세요. 그동안에 이렇게 재방송만 보다가 지금 라이브 함께 하시는가 봐요. 여왕개미 여유와 평화님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들국화님도요.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댓글 써봅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면 뉴스 보느라 재미나는 하루입니다. 남편이 잘못을 해도 화 안 내고 바로 용서해주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네요. 폭군 술꾼이 가고 이제 성공하는 성군 일꾼이 되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아이고 예 들국화님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동접자 수가 22,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냐. 김진애 의원님 나오시면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걸 잊어버린다니까. 거짓말도 잘도 하시죠.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너무 재밌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국민 추천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장차관도 국민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 이래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라. 그리고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랬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이제 저런 게 진짜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인사는 누군가의 라인 아니면 뭐 엘리트 명망가 이런 분들만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의 컨센서스에 따라서 뭐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실무형 인재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고 오히려 높고 계신 분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좀 더 발굴하기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하고 당장이 아니라도 이건 DB로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라인을 잡기보다는 내가 국민들의 눈에 더 들기 위해 어떠한 실적을 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런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실적을 보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공복의 모습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과거에 우리 주요 장차관들 보면 다 서울대 50대, 60대 남성 이런 이제 장벽을 이제 허물고 나이나 소위 스펙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진정한 일꾼을 뽑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라고 보는데 정말 국민 주권 정부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장이 모든 국민에게 열렸다. 이거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탐내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글쎄, 근데요 백운기 앵커님도 저 리스트 많이 받으셨죠? 저도 리스트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누구는 아, 누구 군대로 간다 하더라. 해가지고 뭐 예. 서너 명씩 해가지고 리스트가 받은 걸 저한테도 뭐 해서. 밖을 해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장차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누구를 추천을 하고 뭐 운운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정치권에는 이른바 뭐 개파도 있고 정파도 있고 뭐 거기서 압력 집어넣고 뭐 이해 집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상당한 압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딴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이제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아니 분명히 인기 영합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백운기 앵커님이 저기 아마 방통위원장 1순위로 올라오고 막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저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인기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로 하면은 이게 어떤 민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른바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이걸 가질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싫으세요? 1순위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강요들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좀 있었죠. 가문의 영광이다, 뭐 비석에 새긴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은 견디지도 못하고 옛날에 김진애 의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학교 꼴등하는 애가 한 번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네. 미달이 돼가지고. 그 애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는 그냥 서울대 법대 원서 장난으로 넣은 건데 그때 어떻게 그냥 막 눈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뭐 엄청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달에 대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1학년인가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뭐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예, 그냥 뭐 서울대 법대 들어가기만 했고.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되고 뭐가 부족한 사람들은 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있는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보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만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뭐 다른 뭐 허튼 생각 가지고 가면은 본인도 비극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빽없고 힘없고 줄없으면 성공 못한다라는 통설이 아니길 바라지만 가끔 그게 통하는 것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런 인물들이 성공하면 박수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 저는 드라마에서 보던 현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빽없고 줄없고 힘없으면 어떻습니까? 실력으로 한번 승부하는 시대가 열렸다. 눈물 아니 근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인사는 여하튼지 간에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쓰겠다고 하는 자기가 봤을 때 나랑 제일 잘 일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쓰게끔 하는 걸 그 주관을 거기다 심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선출직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책임을 묻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에 이렇게 추천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걸 엮어버리겠다.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왜 여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여기 있지도 뭐냐면 그런 사람 가는 정구성 변호사님 거기에 몇 사람 뭐냐면 저 인기 없으면 거기 올라가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데 수근을 대통령은 알기 때문에 쓰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기 영합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애초에 대통령에. 이거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추천만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이 공직기강 비서실이거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그건 잘 걸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님 자체가 기초단체장부터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본 일이 많습니다. 뭐 공무원으로서 배속받은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신상필벌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는 저는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도 없앴죠.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죠. 그렇죠. 네. 민정수석을 보고하는 게 이제 인사 검증을 낫고 그쪽에서 인사 검증을 하니까.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거 없애기로 했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가만히 있자. 그러면 한동훈이 저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아니 지네들끼리 해먹으려고 다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한동훈이가 인사 실패한 거 책임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한동훈이 무능하든지 아니면 지가 밝혀야지.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를 완전히 헛개비 세워놓고 윤석열 거니까 다 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것저것을 얘기를 해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뭔가 결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이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사혁신처라는 게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저도 가만히 아니 옛날에는 하여튼간에 주요한 재능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정부에 갖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과 혁신도 없으니까 그거 다 인사 없어진 혁신처가 거야, 있는지 이제. 없는지도 모르고 그건 정말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이거- 저거 하나 있는 거는 기억나요. 경호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요. 가장 시끄러웠던 데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했다라는데 엄청나게 여론이 비판적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만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실에 옮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본인이 장관할 때는 말이야 투명한 시스템 과거처럼 음습하게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엄청난 인사개혁을 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인사 실패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난 우리는 의견 없이 자료 수집만 했다.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거죠 사실. 요즘 뭐 돌돌이 이렇게 쇼도 하던데 반성부터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새우깡 먹방하거나 돌돌이 쇼 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밀실 추천이다라는 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로 저는 좀 기도를 걸어요. 네. 그 과거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진짜 또 법무부에서 진행될 때는 그 법조계 내부 아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평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종훈 전 장관도 그들 사이에선 또 평판이 좋다고 저희도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대민, 국가가 국민으로 상대했을 때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과거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그러한 그 세평 이것만 수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느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바라보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자체를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니까 인사혁신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겠네요. 앞으로 이제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아마 처음 아니라 이 다음에도 발굴뿐만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B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장 돼야 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국정원장은 이미 됐잖아. 나버렸잖아요. 네네. 다른 데 추천하셔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어쨌든 김건희 라인 이런 비극이 되지 않고 뭐 굳이 이를 붙인다면 국민 라인 뭐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가령 문체부 장관에 문화부 장관에 김연아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예. 이런 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많은 셀럽들이 많이 올라가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 추천자면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도 많이 이제 추천이 그렇게 많이 되면 나중에 왜 그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느냐,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요. 항상 조심스러워요. 네, 이게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국민 추천제 이런 게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걸 경계하면서 일단 들어보자. 그러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는 것만 건져도 그건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기속된다고 하면 아까 같은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추천을 받는 거에 불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본인들의 그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부정적인 효과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재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국가 인재 그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있기는 있죠. 인사혁신처에서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발상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뭐 이런 걸 좀 감안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으로도 보내라고 한 거는 발상의 전환이고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질문하는 언론도 다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라는 것도 아마 SNS에 댓글을 보고 차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인사는 귀담아 듣고 하겠다라는 건 좀 문호를 넓히겠다. 굳이 용어를 쓰자면 전 그런 용어를 봅니다. 예. 자,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물가 잡고 인사혁신. 인사혁신이니까요. 우리가 아까 인사혁신처 김진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가짜하고 진짜 차이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그걸 인사혁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언어가 오염되는 건데요. 제가 5공화국 때 제일로 구역질 나는 게 뭐였냐면 5공화국의 기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그렇단 말이죠. 참 근데 조폭들이 그래서 다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착하게 쓰고 살죠. 다니죠. 착하게 살죠. 참 미치겠죠. 윤석열이는 차라리 원 없이 술 마시자 이러면은 정직하기라도 한 거예요.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그 주둥아리로. 윤석열 얘기 안 나오니까 내가 입이 점잖해졌는데 이런 게 이제 진짜 인사 혁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했던 이채양명주 이제 하나하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특검법 다 통과됐지요. 저는 12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 국회에서 하면서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겠죠? 예. 하면서 통과 10시에 국무회의인데 혹시 통과 소식 안 들어왔나요?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국회 통과했으니까 오늘 공포하나? 아직 속보가 안 떴나요? 아직 국무회의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직은 안 떴네요. 조계사 불난 것만 속보가 났네. 조계사 화재가 큰가요? 예.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제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추진이 될 거고 12일 날도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12일 날 일정들을 보면 아까 우리 작가님이 보내주신 게 있는데 예.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거 형소법 개정안이죠. 아 이걸 연기했네요. 새 원내대표 선출한 이후에 네. 일단 뭐 고법에서 헌법 84조 정신을 받들어서 추후 지정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니까 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도할 때 뭐라고 보도했는 줄 아세요?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상 중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중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거는. 추후 지정이라는 추후 지정에 나는 추정되던데 그러니까 뭐 무기한 연기이기 근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으로서 네. 그 헌법 84조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좀 그 재판부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낼 때 각 개별 재판부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상당히 비겁한 행위죠. 사실은 최고 그 사법기관으로서 통일적인 해결책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나서게 된 거고 이 재판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재판부가 동일하게 할 것이냐 이게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서 형사법 개정안에 나선 걸로 보이고 사실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은 저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색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법조인은 소추에 대해서 당연히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면 기소라고 당연히 헌법에 적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형법 그 부분을 만들고 분명히 이건 국힘에서 헌법 소원을 할 거거든요. 헌재에서 확실하게 가름말을 확실하게 타주는 거를 해놔. 대법원이 잘못한 거거든요. 대법원이 자기네들의 그야말로 권위로서 그 모든 소추가 불소추 특권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해줘야 되는 게 헌재입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은 조금만 정치가 불안정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총선하거나 뭐 운운하잖아요. 이것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이거 합니다. 이런 소리 또 할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례가 아니라 제도로서 정착이 되려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재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취지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주목을 못 받은 국회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들을 중심이 돼서 한 토론회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니에요. 이 제도가 갖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라는 것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해석상으로도 그 소추에는 공소유지까지 포함된다는 게 다수설이라서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굳이 불필요한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이렇게 가더라도 아마 합헌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채양 명주 심판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특검 통과했고 특히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원 당장 좀 제대로 시작해라 그리고 진상규명하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번에 특검 통과할 때 이태원도 빨리 저기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외쳤는데 이태원 참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제가 참 뭉클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진희 의원님? 네, 참 저 정말이에요. 소식 듣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윤석열과 플러스 김건희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나는 이태원 유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난 거를 너무너무 용서할 수 진짜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하더라도 난 좋겠어. 한 번이라도 만나라도 줘야지. 어떻게- 분양을 아예 안 가면 몰라. 글쎄 말이죠.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분양하고 나오는 글쎄 그런. 말이죠. 난 너무 용서가 안 돼 정말.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와이프랑 매년 그 할로윈 행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골목에 항상 경찰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요. 워낙 좁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해만 유독 경찰관이 없었고 뭐 그 해만 유독 몰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놀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정권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그 포커싱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제가 그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지원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피해자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2년 몇 개월이나 흐른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이 사이에 그동안 피해자로도 인정을 못 받거나 지원을 못 받아갖고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되는 게 너무 다행이지만 참 이거를 일으키게 방조했던 사람 그리고 이거를 지연되게 만들었던 사람도 찾아내서 뭐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꼭 찾아내서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해야죠. 제일로 악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혜원 원장님? 피해자 유족들이 서로 못 만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윤석열이 파면된 날 그 안국역 부근에 갔었어요.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었습니다. 이 보라색 네네. 점퍼를 입고 그분들이 이제 파면 소식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서 하는 말이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가 이까지 오게 도와줬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힘들었다. 심지어 우리를 혐오하는 말들, 멸시하는 말들까지 들었다. 사실은 정부가 그러지 못하게 더 나섰어야 됐고 컨트롤 타워를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49제쯤인가요? 어디 가서 술잔 샀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참 인면수심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 정부에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울지 말라니까 참.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저는 여러 번 뵀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건 새 정부에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 진실을 밝혀서 처벌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예.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매일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게 하나만 더 소식 전하고 마칠게요. 이진숙 있잖아요. 네. 경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수사한대요. 참 속 시원해. 씁쓸해. 아. 우퍼요. 좀 그걸 진작하지. 그거 지난번 청문회 때 법인카드 관련된 내용 잠깐 보시죠. 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 사정을 묻는데 왜 그런 데도 있다라고 이렇게 객관화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떠나서 자, 아까는 뭐 누구 줬는지 얘기 안 하신다 그러더니 또 직원은 주셨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일 거니까요. 네. 아까도 계속 마지막 날 거 여쭤보신 거예요. 50만 원 가까이 결제 2번 한 거. 근데 마지막 날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주는 그 빵 선물까지 법카로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다 떠나서? 그 자기 돈을 못 해요? 그 직원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건데? 그동안 그렇게 법카를 많이 쓰셨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네, 이거는 코멘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여러- 근데 정말 앞으로 밝혀질 게 정말 많은데 그 뭐 수영장도 그렇게 수영장 예. 여러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요. 저는 그 빵진숙도 아니 그 새벽 4시에 왜 그런 건지 난 정말 알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건가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 좀 밝혀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틀어드렸는데 제 얼굴 나오니까 1000명이 나가버렸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부의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이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